크게 가죠. 바른미래당의 미래에 대해서. 예.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제 손학규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손학규 당 대표가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당내에서 엄청 흔들어댑니다. 네. 왜냐면 이 바른미래당이라는 그 당 자체가 구성 자체부터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진보도 아니고 이거는 보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들은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도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왜냐면 여기는 그 유승민계가 있고 그 보수 쪽에 그 새누리당이었었던 때부터 이게 네. 나온 그 비박이죠. 네. 비박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랑 그 민주당에서 이제 안철수가 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제3지대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라서 잘 될 때는 좋아요. 이런 데가. 잘 되면 당이 잘 되고 그러면은 아 보수도 오고 진보도 오고 니들 다 와. 우리 쪽으로 와서 여기 오면은 새로운 그런 정치를 너희가 생각한 정치를 펼 수 있어가 되는데 망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망했을 때 보통 그 당이 살아남을 방법은 큰데 이제 딜을 해가지고 그 좀 가능성 있는 당과 이제 협업을 하거나 합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합치자니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받아둘 생각이 없고.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받아둘 생각이 지금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쪽인데 이 국민의당 출신들 중에 네. 전라도 쪽은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그래서 그게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손학규 그 당 대표죠. 당 대표가 있고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고 이제 안 나오잖아요. 무슨 회의 같은데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파가 반대를 굉장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개인이 내가 나와가지고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당에서 그 사람을 곱게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을 받아주려면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의 이제 밥그릇을 떼어줘야 되는 그런 건데 그렇죠. 이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가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 사람들을 밥그릇까지 떼주면서 당 입장에서 줄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도 본인의 가치를 잘 알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나 나올래 라고 하고 나갔을 때 내년 총선에서 본인이 이제 스타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대표인 손학규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절대로 그쪽으로 자유한국당 쪽으로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곳이 결국은 저는 그 박지원 님이 있는 민평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민평당이랑 합쳐가지고 결국은 호남의 자민련 같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져갈 건데 손학규파 네, 쪽은 손학규파는 근데 그때도 이제 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딜이 되고 자기네들 유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계, 안철수계 그쪽은 이 당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당에서 나와야죠. 어떻게 거기를 합치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 손학규가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유승민계나 안철수계가 먹으면 자유한국당이랑 딜이 가능하면서 자연스럽게 손학규파는 거기서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독자 생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손학규 씨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지율 10% 만들겠다. 추석 때까지 10%못 만들면 그때 자기가 내려가겠다.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거의 10%면은 안 나와도 돼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 밑쪽에서 제3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거의 내년에 총선에 미래가 없다는 걸 이번에 4월 3일 그 보궐선거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 손학규 당대표도 추석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잘 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들어갈 그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뻔히 아는 유승민파는 그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안철수 계열과 유승민 계열은. 그러니까 지금 사퇴해라. 너희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당의 미래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내가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이면 네. 참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당이라는 건 그 당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들어가서 이제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철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유승민계나 그런 게 아니고 그쪽 철학이나 그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하나의 별도의 세력이 돼서 네. 우리의 목소리를 받아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선거제 개혁이랑 공수처법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전 이게 굉장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선거제 개혁과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항상 결부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선거제로서는 거대 양당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지난번에 국민의당은 정말 너무나 이례적인 사례였던 거고, 맞아요. 그거 말고는 양당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 연동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표에 대한 비례성이 강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중소규모 정당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추게 된 거거든요. 살아남을 수 있죠. 네, 살아남을 수 네. 있는. 네. 그런데 저는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이게 선거제도 개혁을 통과시키자가 아니라 그거를 빠르게 처리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빠르게 처리하자는데 합의를 했지만 동의하겠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정도가 합의가 됐으면 네. 일단은 강제로 레일 위에 올려놓고, 근데 패스트 트랙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달 걸리거든요. 330일 걸려요. 네. 330일.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합의 없이 그냥 진행해서 표결 처리하면, 그거를 합의한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이거 다 찬성하면 이제 어쨌든 통과가 된다. 선정되고 통과가 되는 네, 거죠. 통과가 된다. 이제 이 네. 부분 이 얘기라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들한테 선거제도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네 그 군소정당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이랑 이거 끌어안아서 이걸 했다라는 건 공수처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정권 내에서 저는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법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네.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법개혁 때문에 저도 사법개혁 때문에 받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법개혁은 통과를 빨리 시킬 수 있지만 그 선거제도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통과 안 시키면 근데- 사법개혁하는데 동의를 안 해줄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지금은 민주당이랑 바른미래당이랑 민평당이랑 정의당은 이해관계가 사실 상당 부분 일치해요.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게 일단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머지 3당이 요구하는 정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우리는 이길 자신이 있다.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어느 정도 지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있는 것 더하기 나머지 세 당은 이게 아니면 미래에 존속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어느 정도 양보한 건 맞지만 저는 크게 양보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에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찬성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서 됐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유승민계는 반대를 합니다. 아직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얘기를 한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손학규 당 대표 체제에서는 지금 좀 약간 협조적인 걸 하고 약간 딜을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그 유승민 계열 쪽은 지금도 엄청나게 결사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이현주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쪽에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든 안 가든 근데- 그쪽과 근데- 붙긴 붙어야 근데 돼요. 그거는 너무 바른 미래당 사람들한테 네. 약간 편파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철새 정치인이 아니에요. 나름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승민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유승민 걔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쪽으로 간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승민 대표나 그쪽 계열이 지금 자유한국당 간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 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데 걔가 없죠. 유승민은 못 가요. 못 가요. 유승민 갈 수가 없어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을 저는 유승민 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갈 수는 없는데 하지만 그건 나올 수 있어요. 선거 연대 같은. 왜냐면은 보수 그 4월 3일 전 4월 3일 그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4월 3일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득표를 했으면 저는 의미 있는 득표를 했으면 국민의당으로 남아가자라는 의견도 하나가 추가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월 3일에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이 우리의 합리적인 보수와 새로운 개혁 보수가 실제로 표로 지지를 받는 게 너무나도 어렵구나. 사실 보수라는 곳이 그 어쩌면 지금 좀 슬프지만 그 친박 성향을 가진 그런 대한애국당과 그 어쩌면은 그 좀 자기네들이 이제 구태한 뭐 구식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보수라는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기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분도 없었고 진보 쪽에서 그렇다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지분도 없었구나를 확인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손을 한번 벌린 게 있었잖아요. 보수 대통합만 한번 했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야 너희 바른정당 한번 올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한번 와라라는 얘기를 저는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긴 한데 시그널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선거제도 개혁을 네. 지금 안 그대로 가면 네. 안 가도 돼요, 사실. 네. 안 가도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네. 그 중에 일부는 원래 대가 바뀌면 반 이상 갈려 나가잖아요. 맞아요. 반은 살아남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대로만 가면. 근데 그걸 확인한 게 그 보궐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아 정말 이 당이 있어서 이 당이 만약에 유지가 되면 거기에 몇 명 그 비례대표로 가가지고 몇 명이 국회의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나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하나의 계열로 뭉쳐 있으면 하나의 계열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순서가 있고 서열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두 개, 세 개 계열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만들어진 데다 보니까 순서대로 탑 주면은 이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를 이제 인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 더 이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하는 10%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되면 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하면서 국민의당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10%라는 그런 명확한 그런 목표를 제시를 한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아, 확인했지 않냐? 우리는 이제 보수 쪽에서도 표를 못 받고 진보 쪽에서도 표를 못 받고 제3정당이라는 곳이 사실상 표가 안 나오는 곳이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내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당은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몸값을 불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이현주 씨는 이제 온몸으로 박근혜를 뿜뿜하고 있잖아요. 나는 친박이다라는 걸 이제 헤어스타일과 의상부터 이제 발언부터 이제 나는 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젠가 나온 그 이상돈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바른미래당의 이현주는 바른미래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대통합 그 제3지대론에 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현주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 지금 나는 그 자유한국당으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현재고 그리고 미래에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그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현주는 올 거야라는 그런 내부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 바른미래당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현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일리가 있네요. 네. 일리가 있네. 굉장히 네. 슬프지만 네.
솔직한 표현이죠. 근데 저는 약간 좀 하스맨님의 얘기에 약간의 반론을 좀 하면 경상도에 있었던 보궐선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은 경상도에는 먹을 게 없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지. 네.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수도권에서 먹어야죠. 선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손학규와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 전라도계가 네. 여기서 번번이 부딪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대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그렇죠.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요즘에 내는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요. 간혹. 네,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되고 절충안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하태경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좀 놀랍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중간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민들 눈치 보고 뭔가 현실적인 대안 정책을 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뭔가 개혁 보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좀 실용적인 실용주의를 좀 추구하는 이런 정당으로서 정체성이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것만 되면 저는 의미 있는 군소정당으로 의미 있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가 항상 그거지만 표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이 지금의 내용을 네. 어떻게 해서든지 쳐내서 더 소수라도 지금 하태경이나 이준석은 더 소수라도 선명한 그렇죠. 정체성을 보여야 그렇죠. 된다.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거기에 네, 좀 매우 제발 동의합니다. 자리 이 덩어리 싸움 때문에 몇 명 이상에 모여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지 정당으로서 힘을 발휘하고 이것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갈 길 가고 자유한국당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남아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유일한 인물이 앙크나이트라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철수 씨의 조기 복귀 뭐 네. 이런 설이 이제 나올 정도로 올 거예요. 네. 안철수님은 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요. 그래서 안철수파는 제3지대론을 이제 펼치고 있어요. 예, 그 이태규 의원인가요? 이제 안철수 의원의 북심이라고 하는 그분이시죠. 네. 제3지대론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민주당은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지금 엄청 못한다. 일을. 하지만 자한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게 정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네. 그 수요층이 있어요. 네. 타겟층이 있다니까. 타겟층이 많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 하지만 지금 좋다. 좋아요, 우리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문제예요.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야 한다. 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안철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좀 뭔가 명확하고 좀 손에 잡힐 만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차피 바른미래당이 인물로 승부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가장 좋은 인물이 손학규라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라는 거고 안철수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벌써 검증 끝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은 리더로서 뭔가 이 완전히 헤게모니를 잡고 변화를 틀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게 검증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물로 뭔가를 가져가는 거가 안 되면 진짜 선명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죠. 그게 가능한 지금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그게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한 번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총선에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총선에서 이 당이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게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위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의도 정계에서는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제 지금 소수지만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바른미래당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해가지고 정의당 언더로 가서 정말 누가 한두 명? 혹은 정말
비례대표도 정말 안 나올 만큼 진짜 처참한 성적이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그 있었던 사람이 누가 남을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무조건 다음 선거에 나가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요구를 만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지금 지지율이나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었던 것처럼 길게 보고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용기가 바른미래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살아남기 위한 네. 무언가를 지금 다들 할 것이다. 남을 명분 있는 사람은 저는 이준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태경. 하태경은 모르겠어요. 하태경도 지금 하태경이랑- 너무 많이 말을 해놔서 저는 하태경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이준석은 경우에는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잖아요. 네. 하지만 어느새 약간 겁적 커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선거는 내년 선거는 아니어도 그 다음 선거쯤 되면은 30대 후반, 40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쯤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선거 인구의 개편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이준석만한 인물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선거인으로 남아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인구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점점 이제 지금의 30%에서 25%, 20%, 10 몇 퍼센트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줄어들 때 그때쯤 이제 시기가 무르익어서 개혁 보수라는 정말 그 의미 있는 개혁 보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미 있는 보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그거에 상대를 할 만한 진보나 보수 쪽에 그 동년배 나이에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신지혜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시간을 자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의 노선을 뚜렷하게 보이면서 나는 보수인데 개혁 보수입니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데, 전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사람은 그런 가능성 때문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하면서부터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몰입을 했다가 이제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5년이나 10년 뒤에 이준석이 결혼했었나요? 아니죠. 아니요, 안 미혼이에요? 했어요. 네, 총각이죠. 그러면 아직 계속 정치할 수 있겠다. 네. 이게 애 생기면 힘들어서.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면 되죠. 저는 충분히 부잣집 딸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 밀어주면 한 10년 뒤에 아, 뭔가 정치를 할 거라고 네임드잖아요. 네. 전국 네임드잖아. 네임드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 사람들을 항상 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요. 근데 이준석 최고위원 그런 분 거기는 제가 애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해왔던 것들이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기는 그동안 했었던 걸 보면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잠깐 아무리 따스한 시선을 보려고 해도 가끔씩 올라오는 그 짜증과 그게 있어요. 일단 시작할 때부터 박근혜 퀴즈로 시작을 했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유승민은 박근혜 퀴즈 또 원조 퀴즈죠. 박근혜 퀴즈. 그래서 거기도 울컥울컥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래서 바른 미래당을 애정 어린 시선을 보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씩 보면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배제하고 봐요. 저는 요즘. 아니 근데 그러다가 자한당 애들을 보고 오면 선녀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 그래서 좀 참 뭐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하죠. 늦었으니까 네. 바른미래당은 저도 이 카스베님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살아남는 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네. 선명한 노선이고 나발이고 간에 네. 다음 선거 때 네. 선거제도가 개편되는 거가 네. 어떤 식으로 얼마나 어떤 속도로 되고 그렇죠. 이게 개편이 되는 거가 내 당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네. 계속해서 간을 볼 거예요. 바른미래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켜서 네. 명분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든 민주평화당으로 가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움직임을 네. 이제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세력을 그냥 갈 수는 있겠죠. 자기 가고 싶어요 하고 가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원하는 거는 나의 몸값을 띄우기 위해서는 그렇죠. 당을 가지고 가야 그 몸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아니면 때문에 언주처럼 하든지. 그렇죠. 아예 그냥 네. 그 독자 노선을 가든지. 네.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의 뭐 미래가 되든지 아니면은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려서 가든지 아니면 뭐 민주평화당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제3지대를 다시 한번 시도해 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당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안쪽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실은 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말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유승민 정말 너무 동의해요. 네, 유승민 지금 손학규 뭐 안 돼.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들 리더로서는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위기의 상황에 손학규가 결국 다 당대표가 되죠. 유승민이 나왔어야 돼요. 그 유승민이 저는 네. 바른미래당이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봐요. 지난번 대선 이후로 그 유승민 씨가 대표였을 때가 있었나요? 뭐 바로 유승민 내려왔죠. 씨가- 아니 네. 저 대선 아, 패배를 책임을 지고 네. 그냥 그런데 책임을 지고 내려왔어도 안쪽에서는 계속 뭔가 정치적인 있어야죠. 워딩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해주고 그 밑에서 이제 하태경, 이준석이 이제 빨빨거리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네. 나와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야 이제 바른미래당의 그 개혁 보수 쪽에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저기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중심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은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가야 되는데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 신문에서 이렇게 찾아가면은 한마디 하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의 야당들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고 대안이 그렇죠. 있는 비판을 하면서 뭔가 이 선을 그을 수 있었는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맞아요. 하태경이나 이준석 해봐야 급이 안 되니까 네.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주고 맞아요. 이게 대한정당으로서의 이 무게가 실리지 못한 거가 네. 맞아요. 그래서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명분 찾기 하다가 당이 사실은 다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바른미래당을 살릴 수 있는 건 안철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독일에서 배워왔는데 네, 이거 안철수가- 선진 정치를 배워서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철수라는 사람을 너무 그동안 희화화하고 소모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저는- 물론 그분이 잘못하긴 했어. 저는 희화화는 본인이 근데, 했어가지고 본인이 웃긴 일을 하긴 네. 했었는데 근데 정치하기 전에 안철수를 보면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좋은 사람이었죠. 이렇게 소모될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쪽에 유력 주자의 대항마로서 뛰다가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번아웃이 온 거죠. 소모가 된 거죠. 어느 정도 소모가 됐는데 결국 근데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그만큼 웃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안철수의 공이에요. 사실 안철수의 공.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사람이 새 정치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서 사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국민들한테 있었고 그게 발현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이 대한정당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결국 위기의 순간에 구원투수는 안철수가 나와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네. 정책적인 대안만 안철수가 잘만 좀 정돈을 해서 자기의 정당의 뭔가 이 대표 정책으로 네. 뭔가 내세우면서 선명하게 뭔가를 간다면 저는 지지할 의사는 있어요. 대통령으로서는 지지할 생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정당으로서는 전 지금의 민주당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는 확실해요. 맞아요. 시장의 수요는 확실한데 매력적인 상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네. 팔 거냐. 그게 바른미래당이 그 매력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시장 수요가 확실하다라는 게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나 이 상품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거 대박이야라고 시장에 내놨을 때 하나도 안 팔리면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은 냉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자한당이 여전히 잘 팔려요. 역시 구간이 명간이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바른미래당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손학규 대표가 네. 한마디로 대놓고 개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모여서 회의하자 근데 안 와. 네. 하지만 뭐 자기도 당권 놓을 생각 없어요. 네, 당권 네. 놓을 생각 없고 어쨌든 네. 민주적인 절차로 네. 뽑힌 그렇죠. 당 대표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이제 내려와라 그러는데 끄집어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정당임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분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힘이 없는데 분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불만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손학규 대표 체제로 네.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거를 이제 유승민계는 되게 답답해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데. 내려올 생각 없으면 못 내리는 거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도 자기는 내려가고 싶을 수는 있지만 자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뻔히 아는데 자기도. 아무튼 뭐 바른미래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아치에너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바른미래당이 진짜 잘해야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도 정신을 좀 차릴.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제3지대든 뭐 군소정당이든 네. 이쪽에서 뭔가 아젠다를 선점해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네. 반성하면서 자극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자유한국당은 이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친박으로 대표되는 정말 이 극우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이쪽에 안주하는 모습. 그러면서 세월호 망언이라든지 5.18 망언 같은 경우를 전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쪽이 표를 얻는다 싶으면 자유한국당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전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황교안 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특히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런 좀 젊은 쪽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게 먹힌다라고 이제 당 전체적으로 전략을 짰으니까 거기에 맞는 워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집회 네. 때도 아예 한교안 대표가 네. 문재인 김정은 대변인 역할 그만해라라고 대놓고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나경원은 외신에서 이렇게 한 거를 내가 얘기한 거다라고 했었지만 한교안 대표는 아예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가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네. 이 정권은 북한의 친북 정권이고 네.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있고 또다시 북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이다라는 네. 프레임으로 지금 가는 쪽으로 아예 방향을 가닥을 잡아버린 거를 네. 보여줬잖아요. 뭐 저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난 4.3 그 보궐선거가 예를 들어서 그거 같아요. 그 수능으로 따지면 평가원 9월 모의고사 거기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정해진 거죠. 자한당은 자기네들 우리 먹힌다. 라는 게 물론 그게 뭐 경상도기 때문에 좀 다른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리의 경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자 이번 총선까지는 이라는 머리가 이제 전략이 세워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실패했으면 이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더욱 더 심하게 밀어붙일 것 같고, 국회 뭐 파행 뭐 다 반대 뭐 종북으로 몰아가고 뭐 그런 좀 극단적인 워딩, 뭐 5.18 뭐 세월호 그런 쪽 이제 망언들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의 지지층을 이제 결집시키고 우리의 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총선에도 우리는 정말 보기 싫지만 색깔론을 계속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음 총선에서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4년, 5년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 바른미래당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이 제3지대에서 일을 잘하면서 좋은 정책을 내고 이게 뭔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네. 아젠다를 자꾸 선점해 간다. 네. 이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도 덩달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양당은 자기 지지층만 먹고 가는 집도끼만 관리를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대다수의 중간에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피곤한 거죠. 거죠. 염증을 네. 느끼고 짜증이 좀 나는 거죠. 네. 가장 슬픈 건 이 선거 연령 구조가 앞으로 한 10년, 15년 더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 쭉쭉 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규 유입되는 유저들은
줄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고인물판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판이 고인물판이 되는 되는 거라서 아마 요 구도는 정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이제 우리가 한 50대, 60대 될 때까지도 거의 유사하게 가겠죠. 네. 그게 너무 슬퍼요, 사실. 근데 또 뭐 국민들의 의식이 저는 그래도 우리가 답답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나아가고 있는데 네. 내가 못 보고 죽을까봐. 내가 우리 요즘 일하는 걸 봐요.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없다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희망적으로 봐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빨리 변화했으면 좋겠지만 역대 인류의 역사상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도 없고 우리는 좀 더 빨리 변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지금도 변화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그렇죠. 빠르다. 그렇죠.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느리다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느리다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더 빨리빨리 이런 뭐 적폐도 제대로 청산해야지 뭐 이런 거 더 왜 제대로 못하느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다룬 뭐 KT 채용 비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채용 비리가 앞으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느리게 돌아가다가 지금은 엄청난 속도로 사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보면 얘네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그러니까 항상 역사가 선형으로 쭉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뒤로 가는 순간도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나설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타고 있다가 정말 너무 역행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가 나서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에요. 저는 어쨌든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예, 잘 할 거다. 끝은 펄럭으로 네. 펄럭. 펄럭.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